자, 오늘은 유아교육의 발전 과정.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유아교육 사상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서양 유아교육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아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유아교육 이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가진 건 사실인데, 실제 이제 이런 교육학이나 이 학문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유아교육을 살펴보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인데 유아교육도 하나의 큰 학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학문으로 여기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 사상이 변하는 거야. 생각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유아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과거의 사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 사상의 흐름. 그래서 그 사상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대 사회부터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 과정도 거기하고 관련시켜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일반적인 서양 철학사 아니면 서양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원시 시대부터 원래 다 생각이 드는 거야.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원시 시대는 우리 기본적인 산업이 뭐야? 원시 시대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 수렵과 채집. 그렇지. 사냥과 식물 채집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은 아직 하지 않고 이동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교육이 뭘까? 당연히 사냥하는 법, 채집하는 법, 먹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하니까 이동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거주지를 확보하는 거야. 움집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이런 걸 찾는 방법이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다라고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지. 이때는 유아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거지.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대 사회는 이제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는 거야. 국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단위가 이제 커져서 고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주 산업이 이제 농업 목축이야. 농업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떠돌이 이동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니까 문화하고 생활 면에서 변화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 경제라는 게 생기는 거야.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또 빈부격차를 가져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때 이제 육체노동을 하고 정신노동을 하는 그런 육체노동을 하는 층이 있고 정신노동을 하는 층. 이게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는 모든 그 문화나 아니면 생활에서 주된 계급은 지배 계급만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다 지배 계급을 중심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래도 국가라는 형태로 갖춰진 것이 바로 그리스다. 그래서 그리스는 그리스 문화인데 그건 휴머니즘을 강조한단 말이지. 그리스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개성을 강조했고 또 인간성을 중요시했다는 거지. 그럼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는 아주 작은 단위의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어, 도시국가.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도시니까 도시의 시민들이야.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주 작은 단위니까 자유사상하고 또 민주주의 사상을 그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는 거야.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형태도 좀 달라지겠지. 이제 사회는 이렇게 변해왔어. 고대 국가가. 그럼 고대 국가가 그런 국가가 어디냐?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 국가들이야. 스파르타 또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크게 다른 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 이렇게 좀 달라. 아테네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인간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는 교육은 흥미를 중요시했어. 흥미. 그 다음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유교육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 거야. 교육에 관한 관점이 흥미 중시, 그 다음에 자유교육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성을 발달시키고 개인적인 교양을 쌓아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인간,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목적은 시민교육이야. 시민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육의 내용은 뭐 7세부터 출생에서 7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아니면 또 유모. 유모는 이때 이제 귀족들은 이제 이때는 전부 다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모는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잖아. 유모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8세, 16세는 음악학교에서 독서, 서, 글쓰기, 그 다음에 계산하기, 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악기 연주법, 그 다음에 체조, 운동경기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방면의 교육을 했어. 사실은 고대 국가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게 이제 아테네고 스파르타는 어쨌나? 스파르타는 자체가 아테네는 평지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평온했고 스파르타는 벼랑이고 해변을 끼고 있고 그 위치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군사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시민 계급들이 훈련을 하는 거야. 군사훈련을. 그래서 지형 때문에 그런 거야. 스파르타는. 그래서 스파르타는 남동부 쪽으로 해안을 끼고 그렇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스파르타의 교육 목적은 뭐냐? 당연히 군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군사를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극기, 그다음 엄한 규율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호전적인 군사를 만드는 시민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교육 목적은 뭐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 산속에 약한 아이나 불구아 이런 애들 어떻게 버려. 출생 시부터 아주 약한 애들은 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7세까지 강한 아이만은 이제 어머니가 키운 거야. 그 7세 이후, 8세 이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적 훈련을 해서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은 지적인 것보다는 신체적 훈련을 한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식 하면은 뭐야? 무자비한 체벌. 이거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강인한 군인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어. 유아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냐? 유모하고 시녀야. 엄마는 안 했어. 왜? 시녀, 엄마도 해요. 근데 유모, 시녀 이런 애들이 담당을 했고, 그 아테네에서도 스파르타의 유모는 다 둘 다 스파르타의
교육의 주체로서 유모가 굉장히 대우도 잘해주고 상당히 처우도 잘 받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유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도시국가에서 로마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로 이제 저 커지면서 로마가 등장을 하지. 로마는 역시 이것도 시민들인데, 로마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변론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서 그래서 로마의 특징은 실용성, 그 다음에 모방성, 그 다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실용성과 모방성이야.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뭐냐? 로마의 교육 목적은 선량한 시민이고 노동자이고 군인을 길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미 노동자까지도 시민층에 두고 또 군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는 정복자, 평화시에는 선량한 노동자, 또 유능한 시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교육 내용은 뭐냐? 읽기, 쓰기, 세마기, 뭐 이런 것들을 훈련했고, 역시 군사훈련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교육, 이제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는 이미 이제 그리스와 그다음에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정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해야 되니까 연설에 등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선량한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목적이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아테네는 교육 목적이 교양을 가진 시민 양성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7세까지는 가정교육이고, 8세에서 16세까지는 학교에서 음악교육이나 체육교육을 했다는 것이고, 자, 스파르타는 호전적인 시민훈련으로 강인한 군인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7세까지는 가정교육을 하지만 8세 이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서 신체훈련하고 애국훈련, 군사훈련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는, 이때는 이제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도시국가라면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나 아니면 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실용주의와 모방성을 강조하는 교육 목적이 실천하는 인간 양성이고, 공화정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을 했고, 가정에서는 덕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제정시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선량한 사람. 제정시대는 로마 제정이라면 다른 나라들을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넓은 도덕적 성격, 교양,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거, 공병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되더라. 그러면 교육적인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 목적이 되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아테네나 스파르타 공화정 이 시대에 각각의 플라톤이라든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한번 보자. 철학자를 보면 이 철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사실은 전반적으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철학, 아니 뭐는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며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논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인데, 플라톤은 국가관이 이상국가라고 그러지?
근데 이상국가는 계급이 셋으로 나눠지는 거야. 첫째 계급은 통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 세 번째 계급은 노동자 또는 생산계급. 이렇게 해야 국가가 제대로 설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세 계급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큰 국가가 조직이 유지가 되려면 공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국가 전체의 덕이 공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은 당연히 계급별로 분화돼서 계급에 맞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계급의 조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계급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6세 이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나, 이때는 저건 전부 마찬가지지, 각 계급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유아에게 동화나 신화를 가르쳐서 영웅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 또 6세에서 18세까지는 체조와 음악. 체조와 음악은 되게 어디야 지금? 아테네에서도 그랬지? 아테네. 그 다음에 18세, 20세는 체육과 군사훈련. 이건 또 스파르타에서 그랬단 말이지. 20세가 되면 무사와 철인으로 나눠. 무사가 될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 체력을 기르게 하고, 또 철인. 철인은 이 철학자야. 철학자가 되는 것은 산수나 음악, 기하, 천문학 이런 걸 공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라톤은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중요시했던 것과 스파르타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을 플라톤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플라톤은 그럼 아동은 뭐라고 생각했냐? 교육은 이제 목적이나 방법은 저랬는데, 플라톤은 유전적 신념을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타고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환경보다는 유전에 따라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상국가가 세 개의 계급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에 따라서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 너는 지도자 계급으로 왔으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신념을 믿었다는 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지. 네. 각각의 제3계급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지성과 도덕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 유전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아가 출생 시 부모의 계급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국가를 뭔 생각을 했겠어? 이상국가라는 것은 그대로 국가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톤도 뭐야? 그 지배계급에 있었을 것이고, 지배계급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 철학적인 자기의 그런 견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필요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그래서 이성적인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유아기에는 이런 걸 조화롭게 다방면에 키우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형성돼야 국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동관은. 그러니까 아동관과 플라톤의 교육 목적과 방법을 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전설, 그 다음에 이상국가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알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시대에 맞춰서 간다는 거.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아 교육 방법은 뭐였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유인이고, 그러니까 아테네나 스파르타 아니면 로마 때까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뒤에니까 아마 이때는 로마 시대까지 영향을 주겠지.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성적인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행복은 중용과 이성적인 실천을 할 때 얻어진다고 봤고, 중용이란 자기유치를 알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이걸 보니까 이것도 뭐야? 중용이라는 거. 자기 위치를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누구하고 벗어나지 않았어? 플라톤의 생각하고 변하지 않았어. 왜? 플라톤은 1계급, 2계급, 3계급을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따라서 뭐야? 그렇지.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야. 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아교육은 어머니나 유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은 영양 섭취, 신체 운동, 환경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근데 5세부터는 오락을 통해서 충분한 운동을 했고, 유아교의 특성에 따라서 동화나 이야기를 통한 모델링을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에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중용이라는 분수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사를 아이들을 어떻게 봤냐? 본 아동과는 뭐냐? 이 놀이가 유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본 것이야. 놀이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활동에서 그냥 순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놀이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했을 뿐이야.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계급에 맞게 아니면 중용의 정신으로, 그 다음에 크게는 유전적인 영향, 유전적인 타고난 것이다 라고 해야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시민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에 보면은 참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아동관이나 교육관이나 철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렇게 되는데, 자, 중세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전까지인데 로마 이후에 중세는 봉건 시대야. 봉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도 철저한 계급 사회야. 그러니까 봉건 시대는 왕이 있지만, 봉건 왕이 있지만 왕 밑에 각각의 영주들이 있어. 영주들이 있고 영주 밑에 기사 밑에 제후라고 그러죠. 제후, 그다음에 영주나 제후, 그다음에 영주, 기사, 그다음에 농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계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그런 계급이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확고하게 돼 있어. 거기에서 이제 제후라는 왕만 새로 왔고, 그다음에 지배계급이 영주고, 그다음에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농노가 있는 거야. 농노가 이제 시민이지. 그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아동관이나 아니면 교육관은 역시 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중세 봉건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기서 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 앞에 거나 크게 변함이 없어. 그래서 중세 시대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런데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냐면 그걸 알아야 돼. 종교개혁 중세에는
그 제후들뿐만 아니라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상을 지배했던 것이 종교란 말이야. 기독교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는 이후로 중세 시대는 더 굳건하게 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왕권과 교황권이 강하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사상으로 형성된 시기가 뭐냐 됐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도 중세 시대에는 이런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돼 있으니까 유아교육도 신앙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신앙교육 중심, 그 다음에 교육하고 수도원 이런 데서 교육이 이루어졌어. 그럼 교육 목적은 뭘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유아를 신사, 숙녀로 교육하고 또 천국과 지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용기 있는 인간을 가르치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배자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중세시대 유아 교육기관은 수도원 학교, 그 다음에 독립된 학교가 아닌 수도원에서 부속된 그런 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뭐야? 현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내세를 위한 준비 교육인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배 수단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그 다음에 이런 것,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배계급에서나 더 교육을 받았고, 농노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어. 그러니까 지배계급에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계급 중에서도 기사들,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는 뭐 예술교육이나 이런 걸 했지. 또 말하는 거, 논리학 이런 거, 말로 이겨야 되니까. 또 이런 걸 가르쳤다. 기사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교육을 하는 그런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야? 기독교 형식으로 영주한테 다 복종하라고 하는 거야. 영주한테 다 복종하라. 그래서 교육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됐고, 그럼 기사는 또 기사대로 뭐 했겠어? 이제 잘 해야 되니까 활쏘기, 말타기, 검술, 수렵 이런 것들을 했겠지. 이런 교육을 그대로 했으니까 중세까지는 고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 됐고, 다만 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14세기경에 대해서 14세기에 교육을 중심으로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그래서 봉건사회가 해체가 되는 거야. 해체되기 시작하고 근대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다. 르네상스는 사실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부흥운동은 언제로 다시 부흥이라는 것을 옛날 민주주의로 가라 그런 얘기거든. 그럼 옛날 언제를 얘기하냐? 고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했었거든. 그때는 시민이라는 게 또 있었고, 그나마.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 고대 그리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중세 때는 완전히 후퇴를 하고 다시 고대로 가는 거야. 왜? 기독교가 그게 앞장선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거 아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야. 르네상스는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로 간다?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에서 고대의 그리스의 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중심에 있던 인물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지.
그래서 그 중에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는 거지. 성경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회복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사유를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체제 수립을 위해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로 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중세와 근대 이전까지, 종교개혁이 바로 근대 이전인데 근대로 가기까지의 그러면 그때의 철학자는 누구 있었냐? 에라스무스가 있어요. 에라스무스. 그럼 에라스무스는 유아교육을 뭘로 받냐?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예요. 그럼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는 사상가라면 머릿속에 이 사람이 뭐가 들어있을까? 기독교가 들어있겠지. 그렇지? 기독교적인 인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지만 어떻게? 유아교육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 도덕정신을 함양하고 또 선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이제 고전도 배우고 성서를 배우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교육의 필요성이 도야와 교육 사상은 도야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교육에서는 자연적 자질과 수업, 연습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건 전부 다 에라스무스도 중세의 기독교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교육 방법은 그랬고 그러면 아동과는 어땠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탄생 후 바로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덕과 학문을 향해서 교육하는 것을 논하긴 했는데 조기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내용과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꼭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교육은 기독교의 영향을 기독교에 필요한 아니면 중세시대에 필요한 그런 아이를 시민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가 있는데 루터는 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이면서 그지? 이제 교육 사상이 이제 그 사상이 사실은 교육하고 연관시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신학자이고 목사인데 당연히 이제 교육학자가 되는 거고.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중세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회 개혁을 하는 거야. 교육하고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시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 뭘까? 첫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둘째는 자연법이 제시해주는 인간의 책임. 셋째는 피교육자인 어린이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뭘로?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또 신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의 1차적인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없을 때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공교육의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루터야. 그래서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로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를 언어하고 7개 자유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성서를 벗어나지를 못해. 이 목사고 그다음에 교육학자이기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게 한계야. 그다음 교육 방법은 아동이 자연스러운 성장과 아동의 능력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식보다는 온화한 교육 방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례 중심의 교수학 방법을 제시를 했고, 또 재미있는 유쾌한 그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 우리가 지금에도 사실은 다 언급되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뭘 못했어? 종교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근대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럼 깨우치는 이런 중세 사회에 그런 사회들이 팽배해 있고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근대 사회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계몽을 해야 돼. 계몽은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렇지?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는 거야. 계몽주의는.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거야. 계몽주의는. 드디어 이제 이것은 계몽주의는 뭐야? 근대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까지인데 종교개혁 시대는 르네상스를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야.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르네상스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교육의 목적이 뭐겠어?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붙드는 속박하는 그런 종교, 정치, 사회 이런 모든 권력 구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드디어. 그러면서 뭘 중시해? 합리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 다음에는 뭐야? 이성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합리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것을 중시하는 이치해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지 않는 것은 배제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합리주의가 나온 거예요. 합리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하고 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야? 민주주의가 나온 거지.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실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되냐? 경제는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 근대화는 르네상스지만, 르네상스가 오기를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정신의, 근대화는 사실은 근대적인 자유시민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 말고 르네상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냐?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근대화의 계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거야. 네. 그래서 산업혁명은 뭐하고 똑같이? 르네상스와 똑같이 이 민주주의를 오게 하는 큰 두 축이 되는 거야.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뭐가 생기겠어? 자본주가 생기는 거야. 자본주가 생기면서 시민이 형성이 돼. 시민이 형성하면서 뭐가 발전해? 도시가 발달해. 다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 위주의 시민들이 자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자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국가가 막 무조건 뺏어가려고 그래. 세금으로 뺏어가고 이게 뺏어가려고 하는 걸 다 막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는 뭐냐? 문화적으로는 다시 인문주의가 되돌아가는 거야. 인문주의. 그게 이제 르네상스야.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적으로는 신인민주의가 대두되는 거야.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예 붕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르네상스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근대사회에 이렇게 이런 사상의 변화와 경제적인 산업혁명과 사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또 계급, 지배계급으로는 이제 주류 계급들은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형성하면서 신인문주의가 인간성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시하면서 코메니우스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 유아교육을 알아보면 17세기 초에 코메니우스는 최고의 교육자고 근대교육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학을 수립한 사람인데 이때도 근대에도 신한테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 도덕, 경건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이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민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남녀 이것도 같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모든 지식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건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을 백과사전적인 교육과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 근데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하나하나 전문적인 걸로 가라고 했다가 요즘 들어 다시 백과사전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식 교육을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학교, 그 다음에 자국어학교, 라틴 중학교, 대학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어떻게 정했어? 그래서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성별의 차이 없이 지식도 윤곽이 드러나게 다방면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급에서 시작해서 고급까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학습 원리를 찾고, 학습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로크. 그럼 존 로크의 유아교육은 뭐냐? 교육 목적은 쓸모있는 신사 양성을 하라는 거야. 쓸모있다. 그 말은 뭐야? 국가에 필요한 거야, 이것도. 그래서 신사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 도덕적, 지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신사 이 말도 뭐야?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것을 아직도 못 벗어났다는 얘기야. 네. 신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자, 유아교육은 그래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해야 되겠고, 바른 습관을 통해서 정신이 형성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존 로크의 교육한 사상의 생각, 기본 생각.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모델링을 해주고 유아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로크는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가정이 생활 공간보다는 교육을 실천한 장소로, 학교교육은 신사교육의 거리가 먼 특성에 맞춰 줄 수 없으면 악영향을 준다고 했고, 그래서 어릴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을 통해서 신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이건 쿠베르탱이 얘기한 그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 로크는 그렇고, 루소는 교육 목적이 인간 내부에서 선천적인 자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까는 교육 목적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여기는 루소는 인간 내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루소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교육을 해야 된다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루소는
선천적인 자연성에 있다. 그래서 루스가 뭐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했지? 네. 루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 루소는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간섭을 보고 하지 말고 안 해도 정당한 길로 간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소극적으로 본 거야. 너무 지금 어떻게 했어? 계속 신사양성을 해야 된다. 뭐 숭고해야 된다. 아까 누구야?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기반에 필요한 그런 기본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루스에 와서는 그걸 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라. 유아가 지 마음에 알아서 외부에서 방해받는 것만 막아주면 지가 알아서 다 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금?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성숙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성숙주의. 그러니까 루스가 이미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이미 너무 많은 그런 기독교의 틀 안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그러면 교육과는 뭐냐? 루스가 지은 에밀에 나타난 교육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인 자유인, 자유와 규율, 의지와 독립성, 사회의 정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낸다. 지금 전부 뭐야? 자유, 그다음 독립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기존 문화의 전달에 의해서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활 실천을 통해서 선과 악에 잘 견딜 수 있는 인간을 기른다. 우리가 너무 멀었어 지금. 미래에 대한 목적을 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미래에 대한 얘기하잖아. 천국 얘기하면서 미래에 어째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를 잘 속박을 했단 말이야. 그걸 벗어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뭔 소리냐. 미래에 준비하는 것 하지 말아라. 자꾸 미래 얘기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독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은 실천 그때그때 생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까? 지식체계 아니라 생활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체계나 어떤 선택, 지식의 체계는 뭐야? 이것도 기독교에 의해서 계속 체계를 그동안에 잡혀왔던 것들이야. 그거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생활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뭔 소리냐. 지금 계속 실천, 생활 실천, 그 다음에 현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몸으로 하는 수공적인 작업, 그 다음에 생산활동 이런 것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루스가 실질적인 그런 현실 교육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성장 발달 단계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 성장 발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인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니까 직업을 수행하는데 역시 일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적성에 맞춰서 전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다음 페스탈로치 유아교육은 페스탈로치는 역시 루스의 행을 받은 거야. 루스는 어떻게 했어 지금? 자연 상태에서 교육이 자발적이고 그렇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 페스탈로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더 실천 중심이야.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교육 목적은 인간을 창조자에게 봉사하고 양심이 명하는 바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건 어쩌? 아직도 어쩌? 창조자에게 봉사한다고 이렇게 해놨어. 그렇지? 그럼 사회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정함으로써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도 아직도 페스탈로치는 이 목사였었지? 페스탈로치도.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사회봉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내면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존재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신과의 관계, 이걸 또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아직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이 사람도, 페스탈로치는. 물론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교육 사상은 어떠냐?
그래서 삼육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육론은 머리, 가슴, 손으로 상징되는 머리는 지능, 그 다음에 심정력, 신체력 이런 것을 골고루 발달하게 한다. 세 가지, 머리, 가슴, 손 이것이 발달해야 된다. 삼육. 조화를 이뤄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 그래서 이제 삼육론은 3H. 그래서 health, head, 머리, 그 다음에 heart, H, 그 다음에 hand, H에서 3H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페스탈로치의 교육은 뭔 생각을 했냐? 스스로 돕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인간성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소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작용인데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아이가 능동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론보다는 그렇죠, 유전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대로 다 자기들이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 다음 프리벨의 유아교육은 현대지. 교육 목적은 유아가 자신이 신성한 삶을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원만하게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도 돕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벨도 역시 내재적인 것을 아이들에게서 풀어낼 수 있는 페스탈로치라든지 프리벨이나 이런 것은 전부 어떤 관점이냐? 성숙론의 입장이야. 성숙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프리벨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프리벨은 자료 이런 것들을 해서 유아들이 창조적인 놀이 이런 것을 중시해서 프리벨은 교재 이런 것을 나타냈는데, 그럼 원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프리벨의 교육 방법은 첫째, 통일의 원리. 통일의 원리는 루소나 페스탈로치나 프리벨 같은 모두 신과 자연과 인간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했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기독교를 그 이후에, 근대 이후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연성, 그러니까 루소는 자연성, 페스탈로치는 인간성, 프리벨은 신성을 강조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가 다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활동의 원리. 과거에 유아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찮게 여겼는데 아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활동을 통해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내부로부터 발달을 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자기활동의 원리를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한 것 중에 노작의 원리야. 네. 노작의 원리는 단순한 그런 생명활동이 모두가 노작으로 본 거야. 그 다음에 생명활동의 작업, 창조 이렇게 봤고, 이것은 이제 뭐의 입장이냐면 과거의 공리주의적 입장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이야. 그래서 노작은 직업으로 나중에 가는 그런 쪽으로 봤고, 페스탈로치도 마찬가지지. 직관과 독자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인간 형성 원리. 프리벨 같은 경우도 아이가 노작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으로 한다. 프리벨이 생각하는 것은 노작은 인간 생명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이 삶 자체다 얘기했고, 또 하나 얘기는 놀이 원리야. 프리벨은 유아들에게 내재적 세계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놀이인데, 자기의 내적 본질을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놀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 유아교육은 누구냐? 20세기에 이제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 확대됐고, 새로운 교육이야. 그래서 교사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서적 중심, 암기 중심, 강의 중심, 여기에서 학생 중심, 생활 중심, 활동 중심, 참여식 교수법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뒤의 유아교육이 이제 현대사회에 얘기가 되는 거야. 뒤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 유아교육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 뒤는 교육을 생활 자체로 생각하고, 유아교육도 교육 사상이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유아가 경험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 뒤에 사상이 도구주의적이고 경험주의, 좀 상대적인 진리관으로 요약이 되고, 주위의 교육 방법은 learning by doing에서 배우는 것은 뭐에 의해서? 행함으로써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작이라든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도 흥미를 중요시하고, 근데 발견된 문제 상황에서 반성적 사고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강조했는데, 반성적 사고는 뭐냐?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평가해 나가는 과정을 반성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반성적 사고가 뭐냐? 그 단계는 첫째, 문제의 자각을 통해서 문제 인식이지. 그 다음에 문제를 명료하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 단계, 해결 방법을 찾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 관찰,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설의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되면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가설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폭넓은 범위에서 사실에 적합한 가설을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게 세우는 거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문제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결정해서 시도하고 재검토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야. 이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지 뭐. 그런 것을 우선은 지각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료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조사 단계를 거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듀이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몬테소리는 루소의 교육사상을 이어받은 거예요. 루소는 자연주의잖아요. 네. 자연주의. 그럼 유아를 존중하고 자발성을 중요시한 거야. 몬테소리는 여자인데 능동적인 존재를 본 거야. 이건 루소하고 똑같이. 네. 그다음 유아의 개인차에 따라서 개별 지도를 하라고 했고, 그다음 준비된 환경 속에서 유아가 자기만의 내면적인 발달 속도에 따라서 환경을 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정상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말을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내면적인 발달 속도에 따라 환경을 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응? 몬테소리는 그걸 정상화라고 한다. 이게 중요하지. 그 용어도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고. 네. 자, 그럼 교육 이론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 민감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민감기. 그러니까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거야. 유아들이 습득하는 기술과 행동, 이걸 습득하는 최적의 시기, 그걸 민감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흡수정신 얘기하는데, 흡수정신은 자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흡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흡수정신. 그 다음에 준비된 환경을 중시했지, 몬테소리도. 그래서 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자극을 주는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아를 성인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이 유아 교육의 목적으로 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아가 정신적인 태아인 유아를 보호하는 것에서 유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다음 또 자동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몬테소리도 마찬가지로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때 학습이 자연히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발성,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몬테소리도 역시 교구를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 정도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